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김유정 작가의 단편소설 봄봄과 동백꽃을 녹음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장인님, 이제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결혼을 시켜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 그 대답은 늘 이 자식아, 결혼이고 뭐고 미처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 꼬박 7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건지 정말 영문을 모르겠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찌 볼 수 없이 그만 벙벙하고 만다.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깨달았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했었다.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결혼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붙박이 키에 옆으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히 해주겠지 싶어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내가 그렇게 하면 장인님께서 아유 참 너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 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명색이 좋아 대릴 사이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쑥맥인 내가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지만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보고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이 없다. 우물길에서 어쩌다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보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이 밑에서 너물락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아,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내가 넌짓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선앙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엔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릴 테니까요.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먹은 킨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밉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뭐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러지도 못할 걸 내 심어서 뭐라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붉어지는 장인님의 아랫배만 불리는 격이다. 아이고 배야. 아우. 나는 모를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논뚝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꼈던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뜨리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돋아오른 푸란 숲을 뜯어들고 다리에 거머리를 쓱쓱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농 가운데서 장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 날 노려본다.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어? 배가 좀 아파서요. 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장인도 논에서 철벙철벙 둑으로 올라오더니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이 일하다가 말면 누굴 망하게 할 속셈이야? 이 대가리를 깨버릴까 보다.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겠는가. 오죽하면 우리 동리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짧다고 했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워 욕피리 욕피리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의베베 참봉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뻔히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생기질 호밖에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딱 호밖에 같다. 자기니 닭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론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의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을 하며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리 사람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실굽실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 소리 할 게 못 된다.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침만 삼킨다. 나는 그 속을 퍽 잘 안다. 조금 있으면 논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에도 트집을 좀 잡으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사나흘씩이나 건성 끙끙 앓았더니 결국에는 겁안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예, 그만 좀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가을에 벼 잘 돼 너 장가들지 않겠어. 그래서 귀가 번쩍 뜨여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 들일 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가서 혼인을 시켜줘야 원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벼섬을 척척 들여 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마저 커야지 저걸 데리고 무슨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 하고 남 낯장만 불켜주고 그만이다. 홧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하고 댓돌에다 매다 꽂고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 하다가 꾹꾹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 꼴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갔는데 오죽 못났기로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난 갈 테야요. 그동안 세경 쳐내슈모.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살러 왔니? 그러면 얼찐 결혼을 해줘야 안 하지요. 밤낮 부려만 먹고 해준다. 에이,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얼음얼음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미치고 만다. 이번에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단판 가자고 소매자락을 내끌었다. 아,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뻐기는데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가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난 전날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었다. 밭 가장자리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라서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밥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에 맥이 풀리고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드립다 두들기며 이 망할 자식의 소, 이 다리를 꺾어들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소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던 것이다. 사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살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영락없이 감참해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 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같이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한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너무 빨리빨리 움직인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다 깨박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내가 돌을 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재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순간 깜짝 놀랐다. 점순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나더러 들으라는 건지 혹은 혼잣말인 건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쫑알거린다. 금방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싶어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하니까 결혼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 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셈판인지 맥을 몰라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아직 어리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윗수염이 양쪽으로 뾰족이 뻗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어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 그 에헴을 한번 후딱 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처음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처음에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골을 내려고 든다. 뱀도 뱀이라야 좋냐고. 창피하니까 남 듣는 데서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이렇게 하라고 일상 당조짐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당장도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고 곁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결혼이고 뭐고 계집년이 미처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수룩해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도 그렇지 뭐. 그래, 거진 4년 동안 해도 안 자랐다니 그 캔 언제 자라쥬? 다 그만두고 세경 내슈.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고 그랬냐? 왜 날 보고 떼냐?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애를 낳대요?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코를 푸는 척하고 나를 은근히 골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퍽 치는 것이었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어깨로 그 궁둥이를 콱 떠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질끈하고 쌀이 문깨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차마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징그러웠다.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신통한 규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하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을 수군수군하고 간 뒤에 구장님이 날 위에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 나이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게 되는 거야. 왜 요전에 산포 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 자기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땐데 남의 농사를 버려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을 간대지만 그러면 괜스레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21가 돼야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세.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이제 겨우 16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가을에는 열리를 제치고라도 성리를 시켜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뭐 붙던 거나 마저 붙게. 군소리 말고 어서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없이 왔다.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가 없다.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즘학 자긴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퉁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이까진 나쯤 두들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말하자면 아무쪼록 잘 보여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뭉태네 집에 놀러간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놓고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 그럼 어떡하니? 임마, 봉필을 모판에다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떡해!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장까지 쳤다. 놈이 본래 괄갈은 하지만 그래놓고 나더러 석유값을 몰라고 막 때를 쓴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잠자코 앉아있으니까 저만 연신 짓거리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 영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갈 들었는데 넌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돼?
네가 세 번째 사위인 줄이나 아니? 세 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에가 빠져 죽어.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우락부락하게 우겨댔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로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대릴사이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 즉 10년 동안에 대릴사이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 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 14놈이란 참 너무 많다.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고로 그 다음 딸을 대릴사이를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방 바꿔드렸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의도 부려먹으니까 벨이 상에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이를테면 그 세 번째 대릴 사이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다음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이제 6살,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릴 사이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그러니 인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고 떼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나는 건성으로 엉엉하며 귓등으로 들었다. 뭉태는 땅을 얻어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릉거린다. 그것도 장인님이 저 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를 선뜻 주었더라면 그럴 리도 없었던 걸.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모두 고지 듣지 않았다. 꼭 고지 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실토하면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 이런 식이다.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2대접이고 4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점순이가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제 말로 짓거리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가서 그냥 오고 그래? 하고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 되게 쫑알거린다. 제 딴엔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나 보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한담? 하니까 수염을 잡아챘어야지 그냥 너 이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셀쭉하니 튀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애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엾다 했을 것이다. 사실 이때만치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은 암만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 될 점순이가 나를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려 하다 도로 벗어던지고 바깥 마당 공석 위에 드러누워서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같지 못하다 생각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 못하고 결국 농사 못 지고 만다. 뒷짐으로 트림을 꿀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는 이 자식아 너 또 왜 이래? 체했어요. 아이고 배야. 아휴. 기껏 밥 처먹고 나서 무슨 체했다는 거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에? 봐라.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아유. 정말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고 생각했다.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 오늘은 열쪽이 난다 해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 저편으로 힝억해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했다. 밥을 잔뜩 먹어서 딱딱한 배인데 그럴 적마다 퉁겨지면서 벨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 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그랬다. 장인님은 원체 심정이 굳어서 그러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웠다. 아픈 것을 눈을 꽉 감고 넌 해라 난 재밌단 듯이 있었으나 볼기짝을 후려 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곁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 내 골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부터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히 못한다고 바보라고 하는데 매까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정말 나를 바보로 알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 나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부와 수염만 채고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슬라 보다 하고 소리를 쳤다.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 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리 갈겼다. 정신이 다 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땐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펑 나서 그 아래밭 있는 낭떠러지 아래로 그대로 떠밀어 굴려버렸다. 조금 있다가 장인님이 씩씩하고 한번 해보려고 기어오르는 걸 얼른 또 떠밀어 굴려버렸다. 기어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기어오르고 이러길 한 너댓 번을 하며 그럴 적마다 부려만 먹고 왜 성리 안 해요?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례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짓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 도는 것이 빙장님, 빙장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이 할아버지 살려줍쇼 할아버지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저을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인젠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그제서야 놓는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그러다 얼굴을 드니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짓가랑이를 콱 움키고 잡아 낚았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세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올가을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아무 말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덕여줄 사람이 누구겠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젠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부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아이 이놈아! 아이 놔라 놔! 아유!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놓냐?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게 더 당겼다.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놔라! 놔! 아이고! 놓으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 점순아! 이 악을 쓰는 가운데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내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 속으로 고소해서 하겠지.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속인지.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려들며 에이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 사뭇 내리제꼈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 동백꽃.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모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하고 닭 날개 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점순네 수탉이 덩어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이기려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킥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별을 또 쪼아가며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싸움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 들어 왜 나를 못 잡아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모르겠다. 나흘 전 감자 사건만 하더라도 난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나 물타리 엮는데 귀찮게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예,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냈건만 오늘 갑자기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하물며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니? 내가 이렇게 내뱉듯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를 할금할금 돌아다 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너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아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뚝으로 횡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네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셔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받는 점순이었다. 본래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세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복복 쓰는 것이다. 그때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너 집엔 이거 없지? 이거는 다 뭐냐? 안 그래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폐지를 얻어 땅을 부침으로 일상 굽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 곤란했을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모자라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이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 다니면 동네에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 기를 복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점순이가 눈물을 흘리고 간 다음날 저녁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누구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타리 뒤로 돌아가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둥그레졌다. 점순이가 지집 봉당에 홀로 걸터 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안팡스레 패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볼기짝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나는 잡고 있던 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나라고 그러냐? 하고 소리를 뻑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재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나 보란 듯이 하는 게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기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서 닭이 맞을 적마다 막대기로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섭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하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믿지는 노릇이다. 아, 이년아, 남에다가 아주 죽일 터이냐? 내가 도끼 눈을 뜨고 다시 꽥 호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밖에서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에이, 더러워, 더러워. 더러운 걸 널더러 입대 끼고 있으랬니? 망할 개집년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깨를 힝없게 돌아내리고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 암탉이 풍기는 서술에 나의 이마빼기에다 물지똥을 찍 갈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 싶다. 그리고 나의 등 뒤로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예, 너 배내 병신이지? 그만도 좋으련만. 예, 너 네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우리 아버지가 고자라고? 이렇게 열번거지가 나서 고개를 획 돌려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 한 욕을 울타리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뿌리에 채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그러나 점순이의 치매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제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싸움을 붙여놓는다. 제 집 수탉은 쏙 험상궂게 생기고 싸움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을에 이길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눈깔이 피로 흐드러지게 되도록 해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꿰어내다가 싸움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차를 차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계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치게 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께로 들이밀고 먹여보았다. 닭도 고추장의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진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먹고서 금세는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닭장 속에다 가두어 두었다. 밭에 거름을 두어 짐져내고 나서 실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제 울 안에서 헌옷을 뜯는지 혹은 솜을 타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얼리어 싸움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었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개죽지만 푸드득 푸드득 하고 올라 뛰고 뛰고 할 뿐으로 제법 한번 쪼아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한 번엔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갈퀴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다.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칫하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 그제서야 매우 사나운 머리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고소해 죽겠다. 그때는 뜻밖의 내가 닭싸움을 붙여놓는데 놀라서 울타리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살을 찌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계속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 끝까지 뻗쳤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 번 쪼인 안가품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찔끔도 못하고 막 곪는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나는 보다 못해 덤벼들어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 더 먹였더라면 좋았을걸. 너무 급하게 싸움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된다. 장독깨로 돌아와서 다시 턱 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최 먹질 않는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닭을 반드시 눕히고 그 입에다 깔때기를 물렸다. 그리고 고추장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이부었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 것에 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두어 종지가량 고추장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소나기에서 뻗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회에다 감춰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싸움을 붙여놨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지가 들어와 회에서 꺼내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난 다시 닭을 잡아 가두고 걱정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암만 해도 고년의 목전강이를 돌려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싱둥벙둥 나무를 지고는 불이 나게 내려왔다. 거지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두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렸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 시리 호두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득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싸움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두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무찌개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없이 그대로 앉아 호두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히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네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떠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 다음부턴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 다음부터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 살게 굴 테니.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멋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져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인연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 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 빼지 않을 수가 없었다.